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최신 보험 그리고 경제 관련 소식들을 저희가 쭉 모아봤습니다.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중요하고 또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딱 뽑아내기가 쉽지 않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핵심을 좀 깊이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하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속에는요, 보험 상품의 어떤 최신 트렌드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뭐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안전운전 같은 거요. 이런 게 금융 혜택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좀 눈에 잘 안 보이는 금융 위험이나 뭐 미래 기술 동향 같은 흥미로운 내용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뉴스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식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여러분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때일은 독감이 유행하면서 독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요. 이거 작년에도 한번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다른가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독감으로 확진을 받고, 그러니까 질병 코드 J9에서 10일 사이죠. 그리고 특정 항바이러스제, 뭐 예를 들면 타미플루 같은 약을 처방받으면 진단비로 한 20만 원 정도. 이걸 지급한다는 거예요. 실손보험하고는 별개로 받을 수 있고요. 아, 실손이랑 별개로요? 네, 근데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작년에는 어떤 상품들은 뭐 100만 원까지도 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보장 금액이 20만 원으로 상당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와, 10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정말 많이 줄었네요. 네, 그렇죠. 월 보험료는 뭐 한 1만 원대라고 하니까 저렴해 보이기는 하는데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 보험사들이 지난 시즌에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률을 다시 계산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장 수준을 조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1만 원이라는 돈이랑 독감 걸렸을 때 받는 20만 원, 이 혜택의 실효성을 좀 따져봐야 하는 거죠. 실효성이라. 네, 특히 이미 가입하신 실손보험 있잖아요. 거기서 독감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 보험은 치료비 자체를 뭐 보전해준다기보다는요, 독감 확진됐을 때 겪는 불편함, 그거에 대한 약간 위로금 같은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위로금 성격이군요. 네, 그럼 20만 원이 그 위로금으로 충분한가? 이거는 뭐 개인의 상황이나 판단에 따라 다르겠죠. 결국 내 필요랑 또 내가 이미 가진 보험을 먼저 점검해봐라. 이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이거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이 특히 230 세대 사이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 통계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20대 신규 가입 건수가요, 불과 4년 만에 거의 6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60배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단순히 가입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상품 내용도 좀 흥미롭게 바뀌고 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젊은 세대한테 매력적인 걸까요? 그냥 사고 났을 때 보상해주는 거 말고 뭐 특별한 게 더 있나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보장 범위가 좀 넓어졌다는 점. 예를 들면 비행기가 뭐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일정 금액을 딱 정해서 보상해주는 특약, 이게 인기가 많대요. 아, 비행기 지연도요? 그건 진짜 불편한 건데. 그렇죠. 여행 중에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함까지 보장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귀국 환급금 같은 혜택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행 중에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안전하게 잘 돌아오면 냈던 보험료의 일부, 뭐 한 10% 정도? 이걸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사고가 없어도 돈을 돌려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도 뭐 손해는 아니네. 약간 이런 인식을 주는 거죠. 이거 되게 재밌네요. 약간 게임에서 미션 성공하면 보상 주는 그런 느낌도 나고요. 네, 뭐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이런 변화는 사실 보험사들끼리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냥 여러 보험사 상품 비교하고 바로 가입하는 게 쉽죠. 아, 그렇죠. 간편하게. 네. 그리고 뭐 여행 정보 같은 거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인식 수준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여행자 보험 고르실 때는요. 기본적인 의료비나 휴대품 손해, 배상 책임 보장 이런 거 외에도 보험료는 얼마인지, 항공기 지연 보상은 조건이 어떤지, 또 안전 귀국 환급금은 있는지 이런 부가 혜택까지 좀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혜택으로 이어지는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인데요. 바로 K패스 카드 사용 실적하고요. 또 티맵 안전운전 점수, 이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묶어서 보면 어떨까요? 어떤 흐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K패스부터 보면요. 이건 국토교통부랑 4대 손해보험사, 그러니까 삼성, 현대, DB, KB, 여기가 협력하는 사안이에요. K패스로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아,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요? 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중교통 많이 타면 차를 덜 쓸 테니 사고 위험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논리죠. 그리고 티맵 점수는 주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배달 종사자분들 보험료 부담 크다는 얘기 많았죠. 맞습니다. 이륜차 배달 종사자분들 보험료가 워낙 비싸니까요. 이게 항상 부담이었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이 세 곳이 협력해서요. 티맵 안전운전 점수랑 공단에서 하는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보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래요. 안전운전 점수 높고 교육도 받으면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오, 15%면 꽤 크네요. 네, 적지 않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K패스든 티맵 점수든 결국 우리의 행동 데이터가 보험료 책정에 직접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냥 좋기만 한 걸까요? 긍정적인 면은 확실히 있죠. 대중교통 이용이나 안전운전 이런 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행동이잖아요. 여기에 금전적인 보상을 주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실제로 위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K패스 할인은 기존에 있던 마일리지 특약, 그러니까 주행거리 할인 있잖아요. 그거랑 중복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까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아, 중복 할인요? 그럼 꽤 쏠쏠하겠는데요? 그렇죠. 배달 종사자분들도 안전운전 습관이 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니까 어떤 안전의 선순환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혹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아,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할인이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데이터 활용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반대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더 비싸지거나 심지어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별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고요.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이런 기술 기반의 개인 맞춤형 보험이 확산될수록 그 이면에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필요해질 겁니다. 확실히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의 양면을 잘 봐야겠군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생활 밀착형 보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뭐 큰 병이나 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소소한 위험들까지 파고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K패스 이용자에게 무료로 출퇴근 교통사고 보험을 제공하는 교보 라이프 플래닛 같은 사례도 있었고요. 또 DB손해보험은 펫보험에서 업계 최초로 주사, 항암제 치료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최대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던 운전 이력을 증명하면 건강보험료를 최대 26%까지 할인해주기도 한답니다. 와, 26%요? 건강보험료를요? 네, 운전 이력으로요. 정말 그야말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상품들이 많아지는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보험 시장, 그러니까 사망이나 질병, 상해 중심의 시장은 이미 좀 포화 상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끌어오고 또 기존 고객을 유지하려면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줘야 하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특정 고객 그룹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상품을 설계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아, 이건 정말 나를 위한 맞춤 혜택이네. 이런 인상을 주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전략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생활 패턴에 딱 맞는 그런 유용한 보장을 찾을 기회가 더 늘어나는 셈이네요. 그렇죠. 다만 주의할 점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런 특화된 보험이나 특약들은요, 보장 범위가 굉장히 특정 상황에 한정되거나, 보장 금액 자체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나 할인 이런 말에 그냥 혹하기보다는 이 보장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세부적인 보장 내용이나 조건은 어떤지 약관을 꼭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약관 확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생활 밀착형 보험 얘기 중에 펫보험이 잠깐 언급됐는데요.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이슈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펫보험 가입 견수가 20만 건을 넘어서면서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다고요? 네, 시장은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B손해보험처럼 보장을 강화하는 곳도 있고요. 마이브라운이라고 팩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까지 등장했죠. 네이버페이 같은 플랫폼이랑 제휴도 하고 경쟁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문제입니다. 아, 그 문제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너무 달라서 보호자들 부담이 크다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펫보험 활성화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물병원 진료 항목이나 비용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기준, 그러니까 표준 수가라는 게 없다 보니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험금이 얼마나 나갈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아, 예측이 어렵군요. 네, 병원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병이라도 수의사마다 진료 방식이나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측이 어려우니까 보험료를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도 좀 모호해질 수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이게 적정한 건지 또 나중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랑 수의사회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아무래도 펫보험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으니까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입장인데요. 대한수의사회 쪽에서는 이게 진료 항목도 너무 다양하고 전문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걸 획일적으로 표준화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떤 항목부터 어떻게 표준화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신중론 내지는 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는 진료비나 보험료가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가 힘들어지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펫보험 시장이 좀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펫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진료비 표준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 메시지인데요. 혹시 비상장 회사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받을 계획이 있는 분 등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세금 폭탄 문제입니다. 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세나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잖아요. 네, 50%요. 근데 실제 비상장 주식을 물려받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세율은 이걸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법정 세율보다 체감 세율이 더 높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핵심은 세법상에서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법은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요. 회사의 미래 예상 수익이라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같은 것들을 좀 복잡한 공식에 따라서 가중평균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아, 평가 방식이 다르군요. 네. 이 과정에서 실제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 한 70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주식이 세법상으로는 100억 원으로 평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속세나 증여세는 100억 원을 기준으로 매겨지니까 실제 가치 대비 세율은 50%를 훌쩍 넘게 되는 거죠. 와, 세금 자체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요?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상장 주식은 아시다시피 사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현금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팔기가 어렵죠. 네, 당장 100억 원 평가액에 대한 세금 50억 원을 내야 하는데 주식은 안 팔리고 수중에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세금을 내려고 회사 돈을 막 끌어다 쓰다가 배임죄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세금을 더 물게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 이른바 상속 부도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평소에는 그냥 서류상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비상장 주식이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는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대비책 같은 건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전 준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오너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은 에이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세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현재 세법상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아보시고 예상되는 세금 규모는 얼마고 또 납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전략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네, 뭐 가업상속공제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야 하고요.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계의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소식인데요. 미래에셋 그룹이 미래에셋 3.0 시대를 선언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웹3하고 AI를 전면에 내세웠다고요? 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이 이 정도로 웹3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핵심 전략으로 딱 내세우고 조직까지 개편한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안에 테크 앤드 AI 부문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죠. 웹3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고요. 동시에 기존의 강점이 있던 연금 사업이나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부분도 확대 개편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입니다. 웹3, AI, IB, 뭐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 같은 일반 금융 소비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금융 서비스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AI가 나의 투자 성향이나 자산 상태를 분석해서 딱 맞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거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게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겠죠. 아, 맞춤형 자산 관리요. 네. 또 웹3 기술, 특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투자라던가 거래 방식 같은 게 등장할 수도 있고요. 연금 관리 방식도 더 개인화되고 효율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 덕분에 더 편리하고 또 나에게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드네요. 새로운 기술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디지털 격차 문제요. 네, 디지털 격차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AI 기반 서비스가 혹시 편향성을 가지지는 않을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금융 사기 같은 예상치 못한 위험은 없을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독감보험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여행자 보험 트렌드, K패스와 티맵 점수를 활용한 보험료 할인, 생활 밀착형 보장 경쟁, 펫보험 시장의 과제, 비상장 주식 상속세 문제, 그리고 금융권의 미래 기술 도입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흐름 같은 게 있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좀 짚고 싶습니다. 첫째는 초개인화 경향입니다. 초개인화요? 네. 보험이나 금융상품이 점점 더 개인의 데이터, 행동 패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맞춤형 혜택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정보 격차나 차별의 문제도 안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일상과의 융합입니다. 일상과의 융합. 네. 보험이나 금융이 더 이상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대중교통 이용, 운전 습관, 반려동물 키우는 것 등등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개인화와 일사와의 융합. 아,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결국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현명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데이터가 보험료 할인에 쓰이는 사례를 봤잖아요. 만약 미래에는 우리의 건강 데이터, 소비 데이터, 심지어 뭐 SNS 활동 데이터까지 전부 종합되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가격은 얼마가 될지 이게 실시간으로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효율성, 그 너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